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 전에 먼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규제는 통상 우리가 LTV, Loan to Value Ratio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규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거죠. 먼저 LTV 비율은 담보자산 가치 대비 최대의 대출 가능을 한다는 것인데 LTV 비율은 대출 금액은 주택담보대출금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 플러스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수익 임차보증금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역사들은 이전 은행의 자율관리, 소위 아파트 경매 시의 경락률을 가중평균을 해서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을 해서 참여정부 때 본격화한 것이죠. 자, 먼저 총부채 상환 비율의 규제는 2005년 투기지역을 도입해서 2006년 수도권 투기 가열지구를 적용해서 2009년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연간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먼저 LTV처럼 주택 가격에 비례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자기의 수입이죠. 그죠? 수입이 많으면 부채 상환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따져서 대출 한도는 정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단순히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 개인 부채까지 포함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1999년 폐지해서 2005년 부활했는데 공공택지 건축주택에 제한 적용을 해서 2007년 전면 도입되었다. 자, 그럼 분양상한가의 개념은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인데 공공아파트 또 민간아파트 그리고 주상 복합 건물의 개발 시 적정 수익률을 더해서 분양상한가를 산정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분양가를 못 받게 하는 제도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통상 분양 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분양가 상한선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상한 가격 플러스 시행사의 적정 수익 등을 모든 것을 합한 것을 우리가 통상 분양가 상한선이라 한다. 이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주택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2005년도에 부활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소위 요즘 얘기하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통상 2005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이 종부세의 개념은 과세 기준일로 현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가다 소유자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종부세는 참여정부 초기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 유도 및 세수 정대를 확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종부세 역사는 2005년도에 국세에서 2014년 지방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종부세 현황은 주택 6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은 9억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양도세와 중과세는 언제 도입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도세는 2005년도에 도입돼서 2014년도에 폐지되었죠. 자, 양도세의 개념은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누진세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징벌적 과세로 이 양도세는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에 시세 차익의 50에서 6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자, 양도세, 중과세의 역사는 부동산 환기 때 도입되었지만은 주택시장의 심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서 이에 2008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가 2014년도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부활되었죠.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DTI를 완화했다. 자, 그럼 DTI 계산의 장래 예상 소득 반영은 젊은 층에 대해서 장래 예상 소득을 추산해서 소득 지표로 활용했는데 평균 소득 증가율을 감안해서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자, 이 DTI는 자산도 소득으로 인정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거유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중인 자산을 일정 요건 하에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정빙소득이나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정빙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도 정비소득 이외에 신고소득 중에 금융소득을 합산 가능한다. 자, 그리고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가산 항목 적용은 DTI 비율 산정 시에 최대 범위에서 적용되는 가산 항목을 적용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 각각 5% 가산해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5%를 가감한다는 것이고, 영목이지 대출은 DTI 규제 적용 제외하는 것인데, 이 영목이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그리고 기대 수명 연장 등에 따라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영목이지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의 DTI 산출 방식 변경은 원금 균할 분할 상환 대출의 DTI 비율 산정 시에 원리금 상환액을 첫 해 상환액에서 전 상환 기간 평균 상환액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금주택자리 공급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2009년도에서 2018년까지 중소득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입주자의 나이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신혼부부 주택, 그리고 다자녀 가구 주택, 1, 2인 주택으로 구분해졌는데,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엔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유형이 있죠. 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 주택은 전용면적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75제곱미터, 84제곱미터 유형이 있으며 1, 2인 주택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보금자리 주택은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짓고 나머지 50만 가구는 지방에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금자리 주택은 첫 해인 2009년도에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평균 15만 가구씩 공급하는데, 기존의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지만 도심에 더 가깝고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에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전반기에 2012년도부터 2014년 7월에 먼저 2013년 4월 1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을 제시하게 됐다. 자, 그래서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를 면제하고 LTV, DTI를 완화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은 지원을 강화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했죠.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세를 폐지시켰다. 자, 두 번째, 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은 8.28 전월세 종합대책에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전세 수요에 몰려있는 물량을 매매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먼저 전월세 종합대책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그리고 서민 구입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시키면서 월세 소득 공제를 확대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제율 60%, 공제 한도는 300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취득세를 영구 인하했죠. 기존 취득세는 기존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4%,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는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은 2%, 9억 원 초과 시에 3%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게 됐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위 LH 이런 보유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됐죠. 그리고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인 전월세 상한제는 미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우리 12.3 후속 대책으로 핵심은 공유형 모기지 확대와 정책 모기지 사상 최대 규모 유지인데 이 정책 모기지 통합은 2014년 11조를 지원했는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2014년 1월부터 통합운영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을 실시해서 예산 2조 원, 선착순 1만 5천 가구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다. 그리고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 주택을 매입 확대했다. 그리고 목돈안되는 전세를 보완하고 행복주택 제도의 조절과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자, 이 행복주택은 통상 우리가 2018년도에 설립되었는데 행복주택은 우리가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하여 직장 혹은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저렴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구 경북은 달성군 우리가 달성군 그리고 우리 동구 혁신도시에 우리가 행복 임대주택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는 거주지역이나 대학 재학 여부, 소득활동 등 필수적으로 따지고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소득활동 관계없이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갖춘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들이라면 모두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7년차 부부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자, 행복주택의 공급량은 2018년부터는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확대되어서 2017년보다 3배나 많은 3만 5천호 가구가 공급되었다.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부담인 사람을 위해서 버팀목 대출 상품을 제공했죠. 그래서 이런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몇 세까지? 39세까지 소득활동기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을 기준으로 설립됐다. 자, 그리고 2014년도 2.16 전월세 대책 그리고 3.15 보완 대책을 일환으로 그동안 내지 않고 있던 전월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집주인의 세금 탈루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입자의 월세를 10% 소득 공제하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말정산 시에 월세 10%를 세액을 공제해줬다. 자,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인의 소득 노출로 과세 투명성이 정리되었다. 자, 그리고 2주택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14% 세율 적용하게 되었는데 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의 전세 임대자는 과세를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4억 원 초과 전세자금 대출 보증 진단에 우리가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 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협의를 거쳐서 단기 연체자
우리 통상 단기 연체자는 1에서 3개월의 연체자인데 이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 프리아웃 아웃 제도는 단순 담배물 경매 유예뿐 아니라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현재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전 채무 조정을 통해서 장기 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의 예방을 위해 마련되고 있고, 특징은 채무 탕감은 되지 않고 이자를 감면하고 채무의 만기 연장을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프리아웃 제도의 조건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총 채무액 10억 원 이하를 보유하고 보유자산 가액이 10억 원 된 미만이다. 자, 그리고 프리아웃 신청 전 5개월 내 새롭게 발생한 채무액이 현재 내고 있는 빚의 30% 미만이어야 되고, 부채 상환 비율의 30% 이상, 이금융권 후 순위담보대출자, 담보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외되고, 일부 카드사나 대부분의 대출업체, 사채는 제외되죠.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은 무엇이냐? 문제점은 대부분의 하우스 풍어는 이미 이금융권 후 순위대출 이용자가 다수이고 해당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이 늘었다면 자산 건전성도 개선해 줘야 되죠. 자, 그리고 부실, 요주의 대출을 정상으로 회복해서 은행의 동기부여가 적었다. 자, 그리고 주택연금의 사전가입 제도는 이 주택연금의 사전가입 제도의 정의는 하우스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서 나올 예정인 주택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의 사전제도의 특징은 가입자는 대출 상환 후에도 그 주택에서 평생 거주가 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 시에 주택금융공사가 담보를 잡고 처분해서 부채 상환 후에 돈이 남으면 부부 중 한쪽이 60세가 되는 해부터 평생 주택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이죠. 자, 조건은 주택연금의 조건은 먼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세대 한 주택만 적용을 받는다. 자, 그럼 만 50세 기준 사학아파트 주택 보유 시에 최대 1억 1,400만 원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점은 주택 가격의 40% 이상을 대출받을 자주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자금은 본인 자금으로 갚아야 된다. 자, 그리고 적격 전환 대출의 정의는 시중은행이 하우스푸어의 대출을 최대 10년간 유예를 하면서 이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는 적격 대출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적격 전환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주택, 저당, 정권 등의 채권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매각한다. 특징은 대단히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1세대 1주택 보유자다. 자, 그래서 기존 대출이 원리금 분할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일 또는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대출, 그리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소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소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이다. 자, 이런 적격 전환 대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보면 최근 적격 대출 금리 역시 상승해서 전환하는 메리트가 장점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캠코 부실주택담보대출의 담보대출의 채권 매입은 정의는 채무자가 주택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뒤에 지분 사용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안에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는 제도이다. 자,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채무 조정 및 지분 매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통상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우스부들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도 계속
살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자, 그럼 이런 특징은 뭐 어떤 것이냐 보겠습니다. 특징은 은행이 장기 하우스풀을 부실 채권 대상으로 선정해서 캔코에 명단을 넘겨야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개인은 신청할 수가 없고 은행에서 부실 채권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 관계없이 감정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다. 문제점은 채권을 가진 시중은행이 대출 채권을 캔코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매유예 제도가 있는데 이 경매유예 제도는 정의는 연체 중인 채무자가 법원의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경매 신청을 6개월간 유예해 주는 제도를 경매유예 제도로 한다.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럼 경매유예 제도의 문제점은 먼저 채무자와 연락 두절인데 채무자 대부분의 가압류와 사금융업자들이 협박 등을 피해서 연락을 끊은 사람들이어서 매매 중개 합의 또는 매매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택이 개인 거래간의 담보로 잡힌 경우도 있는데다 소세 체납 등으로 가압류가 걸린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자, 후반기에 들어서 박근혜 정부 후반기는 바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인데 먼저 최경환 노믹스가 있죠. 자, 이 최경환 노믹스는 2014년 7월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수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 재정 정책을 통칭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활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활성화는 업권, 지방별 차단을 없앨 것인데 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 LTV와 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죠. 자, 이 정책은 먼저 단기적인 정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정했는데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수도권 지방 차이 없이 모두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두 번째,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서울 기준 50%인데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던 지방까지도 모두 60%를 조정했다. 이러한 한도의 상향 조정에는 당장의 시장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DTI 평균 비율은 35% 선으로 기존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추가 대출의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LTV, DTI 규제를 아예 은행 자율에 맡겨버리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충당금 문제 등이 복잡해 해결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자, 결과로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해서 2015년 10월까지 누적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22.5%나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계부채가 증가되었다. 이 가계부채는 자그만치 1200조 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재임기에 170조 원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이 평가는 우리가 통상 긍정적인 평가는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둔화와 메르세, 메르세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죠. 이런 메르세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우리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지만은 살아난 부동산 경기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 그리고 메르세 사태, 중국 경기 침체 등 경기 하방 요인 속에서 부동산 경기 호황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가 부채가 증가했다. 이 부채 증가는 부동산 활성화와 가계부채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정상화가 아닌 과열화가 됐다. 자, 주택 인허가와 분양 건수가 가열 양상을 보이면서 2, 3년 후 부동산 시장의 대란을 초래할 주택 인허가
분양 건수 과열화가 됐죠. 향후에 부동산 시장 대란 초래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규제 개혁 부문 실적 부진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비전이 필요하지만은 규제 완화의 모양만 갖췄을 뿐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